네, 저는 꿈꾸는 서여사입니다. 닉네임 보니까 낯이 익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요. 저 진짜 5시에 이 사람들이 5시부터 이렇게 오시다니 처음이에요. 저는 6시에 강의를 해본 적은 있지만 목이 막 잠기네. 네, 처음으로 5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부동산이죠. 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네, 제가 뭐 부동산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 조금 나눠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볼게요. 특이하네.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임장을 여행처럼이라는 슬로건으로 저는 3년 만에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주 크게 3번의 부동산 실패가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조금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여러분 부자를 꿈꾸십니까? 모두 부자를 꿈꾸실 거예요. 저 역시 아주 간절하게 부자를 꿈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어,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부자를 조금 꿈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방향을 바꾸니까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살던 그런 습관을 바꾸고 사는 그런 방향들을 바꿨더니 제 인생이 어느새 이렇게 훅 달라지는 거를 느꼈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에 소개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꿈꾸는 부자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뚝딱 절약식비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부자 프로젝트 부자 매뉴얼 리더를 맡고 있고요. 저는 클래스 101 시니어 재테크 강의를 런칭을 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재테크 특강 강사를 했었고요. 현재는 다꿈스쿨 무자본 창업 강사이기도 합니다. 나인앱이 무인 카페 스터디 강사이기도 하고요. 무인 카페 점주이고요. 공간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조금 내서 작가가 되었어요. 50대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새벽을 깨우는 여자들. 네, 공동으로 요거는 저자를 했고요. 현재 3번째 종이책을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5권의 전자책 출간을 했고요. 브런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냥 보면 작가라는 타이틀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8개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8개는 무엇이냐? 저는 맨 처음에는요. 그냥 엄마 아니면은 뭐 이모님 아니면은 뭐 선생님 요런 명함을 좀 갖고 있다가 제가 방향을 좀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명함이 생겼습니다. 꿈꾸는 서여사라는 닉네임이 생겼고요. 또 현재 책을 좀 냈으니 작가님이라는 닉네임이 생겼어요. 저에게 멘토님이라고 부르고요. 대표님, 강사님, 조장님, 투자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명함 점주님이라는 명함이 생겼습니다. 현재 10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3배 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이프라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파이프라인이 엔잡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요 이야기도 조금 나눠볼까 해요. 파이프라인 이거 꼭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면 파이프라인이 꼭 있어야 되고요. 제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냐? 왼쪽에 4개는요. 콘텐츠, 강의, 앱테크, 블로그.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제가 일을 해야만 나오는 파이프라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이 파이프라인이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냥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요,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강의는 외부 강의부터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이런 줌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앱테크 아시나요? 앱테크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전부터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쓰기. 블로그의 파이프가 뭘까요? 파이프라인이 우리 에드포스트라는 그런 글 쓰면 나오는 돈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야만 내 몸이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월세, 인세, 뭐 배당주, 녹화본. 녹화본은 제가 이제 식비절약 그런 걸 가지고 녹화를 떠서 네, 판매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요. 자산이 증가가 됐어요. 순자산 10배 이상이 됐고요. 월소득은 4배 이상이 됐습니다. 파이프라인은 300 이상이 됐어요. 이 300 이상의 파이프라인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저는 3번의 부동산 실패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실패. IMF 때 제 나이가 56세입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IMF를 겪었죠. IMF 때 수원 부동산이 한 채가 매입을 했었어요. 저희 큰아이 6살 때. 그런데 이때 IMF가 97년 11월이었거든요. 근데 제 그 부동산 그 아파트는 97년 12월에 입주가 그때였어요. 근데 잔금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전세도 쉽게 나가지도 않고 전세가 뚝 떨어져 있고 그때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한 25%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뭐 5%에서 7% 너무 높다 이러는데 이때 이자율은 말도 못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때 집을 사요.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그때 모기지 왔을 때 이때 집을 삽니다. 공부가 돼 있었다면 제가 이때 집을 사지 않았겠죠. 그런데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집을 삽니다. 지인의 말만 듣고 지방 2채를 사요. 그 지방은 서산과 경주였어요. 그때 1억 보고 매도를 합니다. 말이 매도지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제 돈을 내고 그 분양 그때 분양이었어요. 회사에 해약을 합니다. 그냥 해약을 해주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내가 돈을 얼만큼의 돈을 내야지만 해약을 해줬어요. 그게 2채 다 합쳐서 1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와요. 그전에는 조금씩의 기회는 왔었어요. 뭐 사고팔고는. 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예체능을 전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집을 조금 샀다가도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수지에 미분양 25평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남들은 막 사러 다니는데 저도 그래서 그거를 사러는 갔었어요. 근데 또 공부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를 잘 판단이 어려워서 피 5천이 붙었을 때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때 2억 8천 정도 하는 분양가였고요. 현 시세는 8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크게 3번의 부동산을 실패한 후 저는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정신만 차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그 점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조금 했었고요. 그 시간들이 3년이 지금 현재 지났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라고 해요. 이것도 많이 아시죠? 남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히 없다. 시간을 바꿔야 되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 사는 곳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3가지를 다 바꿉니다. 사는 곳도 물론 바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셔요? 저는 부자가 되기로 꿈을 꾸면서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상, 독서, 뭐 돈 공부 뭐 등등 많은 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태도였다. 제가 과거에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러만 다니고 그런 모습도 제가 스스로 선택한 태도고요. 지금의 열심히 사는 이 모습도 제가 스스로 선택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선택하시겠어요? 성공한 사람 반만 따라가도 성공한다. 이 말 아시죠?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또 부자가 되기로 꿈꾸면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앞서서 가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저 높이 있는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나보다 한 걸음, 나보다 반 걸음 이렇게 앞서간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건 무조건 실행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무조건 내가 배운 거는 어떻게 하든 적용을 해보자. 의도적으로 실행합니다. 제가 실행력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행력이 좋았다면 저는 벌써 부자가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실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
나이도 많아서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저는 코로나 즈음에 또 직장을 잘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020년 2월 1 일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3 년이 지났죠. 그리고 저는 무자본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소자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부동산 방이기 때문에 네 주로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무인 카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딸 부부가 무인 창업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무인 카페 강의를 들어요. 무인 카페 강의를 듣는데 갑자기 '이거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부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강의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볼래?" 저희 딸 부부가 보면서 이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딸 부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반반 투자를 하면서 무인 카페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때 관심이 없다가 지인이 1년 반 전부터 무인 카페 운영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그분과 같은 가맹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무인 창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돈나무 심는 거. 내가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 시간에도 24 시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무인 카페는 저에게 돈을 벌어 줍니다. 처음에 무인 카페를 하는 거는요. 나만의 사무실이 필요했어요. 저도 '사무실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공유 오피스를 생각을 했죠. 공유 오피스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건 어려웠고요. '공유 오피스를 하나 얻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사무실을 하나 얻어 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무인 카페 창업 그걸 들으면서 '아 내가 무인 카페도 사무실로 좀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카페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가를 많이 찾아다녔죠. 50 군데 이상을 임장을 했어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상가는 많이 찾아본 적이 없어요. 상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하면서 상가를 많이 찾아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임장이 달라요. 분리하셔서 그 임장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는요. 로얄동 로얄층이 좋은 곳이죠. 역세권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아야 좋은 곳이에요. 상가는 1 층이 로얄이에요. 그리고 1층 코너 자리가 최고예요. 그 코너 자리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편의점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코너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발품을 팔아야 나오죠. 그리고 상가 임대나 매매는 소장님께 문의를 하잖아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상가 부동산 보통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들은요. 부동산 그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잘 알으셔요. 잘 아세요. 근데 상가는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상가를 이렇게 물어볼 때 전화를 했을 때요. 그 소장님이 "아 잠깐만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라고 하시면 패스하시면 돼요. 그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화 끊고 본인이 찾아본다든가 누구 다른 소장님한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는 분은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무인 카페를 창업을 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카페입니다. 굉장히 환한 네 좀 힙한 그런 무인 카페예요.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공간 임대를 또 하나 하고 있죠. 소자본으로 바닷가 한 달 살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간 임대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의 꿈인 저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주도 1년 살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 제주도 1년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그 멤버님과 1:1 코칭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공간 임대업을 운영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팁을 조금 주셨어요. 아마 그분이 여기 부동산 반에도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분과 저는 코칭을 하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가난한 마인드에서 부자 마인드로 갈 수 있었던 책 4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4 권의 책을 읽고요. 머리를 망치로 딱 맞은 느낌이 났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없었구나. 그래서 공부를 안 했구나.' 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요. 저는 부자 마인드로 저를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 독서의 힘이 굉장히 크죠. 제가 책을 읽어 보니까요. 책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저에게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4 개의 책을 읽고요. 4 권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공부도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식 공부도 하고 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요. 저는 '아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배운 거를 돈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공부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았고요. 부동산 책을 많이 읽었겠죠, 제가. 네. 강의를 듣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임장을 가기로 했어요. 부동산은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흐름을 모르면 실패한다는 거를 저는 크게 3 번의 그 실패담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돈 공부 강의를 들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예. 부동산 기초반, 중급반, 자격면 캠프라든가 창업 멘토링이라든가 이렇게 정규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요. 수많은 특강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적기 시작했어요. 임장을 갔건 부동산 공부를 하건 어디서 들으면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제가 들었던 거는 네 좋은 책의 글귀라든가 뭐든지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장 노트도 작성을 했어요. 이 임장 노트는요. 우리 지금은 없는데요. 앨리스 선생님이 책을 내면서 1 권에 이렇게 부록으로 어 띄워서 넣어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첫 임장이요. 2020년 4월 14일 이날이었어요. 어디였냐면 일산시 서구 탄현동 탄현동 여기에 가서 임장을 해 봅니다. 뭔지 모르면서 임장을 하는 거예요. 임장이란 방법도 모르면서. 사실 임장이란 그때는 뜻도 모르면서 그냥 '아 가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서 임장을 합니다. 이게 있으니까 임장하기가 좀 수월했어요. 여기에서 체크를 하래요. 그래서 이대로 체크를 했어요. 이때 실거래가가 그때 1억 8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1억 6천 정도 했어요. 그때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됐었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되나? 내가 모르는 동네인데?' 이러면서 저는 이때 그냥 패스합니다. 이때 패스하면서 나중에 봤더니요. 이게 5억 대로 올라 있더라고요. 공부가 돼 있었다면 저는 과감하게 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일산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저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요. 저는 부동산 공부가 된 다음부터는 임장을 여행처럼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임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임장을 해요. 쑥스럽게 발사진도 찍습니다. 남겨야 되거든. 네. 남들이 발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발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요. 제가 첫 번째 투자를 했던 곳이에요. 지금 현재 저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여기? 네.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죠. 네. 송도 신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임장한 곳은 화성시 반월동이에요. 이때 공부가 쪼끔 되면서요. 저는 이렇게 손품으로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은 저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 여기 이런 곳이다. 신동탄 포레자이." 여기 한번 아시죠?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이때 이걸 보러 갔었습니다. '아 여기에 신동탄 포레자이가 생기면 이 주변의 아파트도 오르겠구나.'라는 그냥 막연한 판단이었어요. 그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은요. 수원시와 용인시와 화성시가 경계가 돼 있는 곳이에요.
요 왼쪽에 보이는 영통 S큐브 아파트는 수원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에 뭐 서천 생태공원 이런 데는 용인시예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이곳은 화성시입니다. 저는 결론은 여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장 지도라는 거를 처음 만들어 보고 이거는 제가 한 4~5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아이하고도 같이 만들었는데 처음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임장 지도를 열심히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월세를 다 표시하면서 또 매매가를 다 표시하면서 들고 다닙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어디다 이렇게 창피해서 펼치지도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가 점점점 사이즈를 줄이면서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갖고 가는 이유는요. 일일이 네이버에 안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아, 매매가가 여기 얼마구나. 아, 여기는 전세가 얼마구나. 딱딱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임장을 해요. 여기는 인덕원이에요. 인덕원 푸르지오. 여기에서도 임장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쪽에 의왕시에서 대장 아파트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요. 그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임장을 하러 다닙니다. 여긴 어딜까요? 예, 주변만 임장을 하다가 제가 멀리 나가기 시작해요. 대구예요, 대구. 한참 대구가 안 좋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저는 대구도 임장을 합니다. 이때는 안 좋을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이 안 좋을 때죠. 이때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는 화성 파크드림이었는데 피가 대부분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붙었어요. 현재는 마이너스 피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가장 제가 사고 싶었던 광명이에요. 거의 재개발 지역이 많죠. 돈이 없었어요. 사고 싶지만 돈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가 어디가 좋구나라는 거를 자꾸 눈으로 익히기 위해서 저희 남편과 주로 남편과 많이 갔어요. 가족 임장에는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지만 아이들하고 다 시간이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주로 많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요.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 네. KTX를 타고 여기도 남편과 다니기 시작해요. 실제로 가서 보고 사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막 이렇게 예전처럼 함부로 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지방에서 두 채를 실패했기 때문에 지방은 절대 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이에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블로그에 쭉쭉 기록을 해요. 운이 따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부동산을 투자했던 거는요. 제가 사는 집 외에 2020년 6월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6월에는요. 6.17 대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어. 이제는 투자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때 그동안에 공부를 좀 했죠. 경매 공부도 했고요. 부동산 중급, 초급 뭐 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때 저의 기준에 제 판단에 의해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언제, 왜 부동산 투자를 운이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6.17 대책 나오기 딱 5일 전에 투자를 해요. 6월 12일 날. 자, 이 두 가지 책을, 두 개의 책을 읽고, 투자를 해요.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실행이 답이다. 이 두 권의 책을 읽고요. 저는, 이제 실행할 때가 됐구나.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는 책은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줬고요.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은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행동만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일깨워줬어요. 지식은 20%면 됩니다. 실천의 80%예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그동안에 사고 팔고 뭐 했던 거 빼고 대출 50%를 갖고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대출이 반 이상이에요. 여기에 1년 8개월을 거주를 해요. 여기부터 저는 부자가 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방법은요. 사는 집을 전세를 줘요. 그때 당시에. 그때 조정 지역이었어요. 현재는 투기 과열 지구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네. 사는 집이 전세를 주면서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비조정 지역은 송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6.17 대책이 지난 다음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바뀝니다. 제가 살던 곳이에요. 새 아파트. 이사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예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사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부자를 꿈꾸면서 제가 돈 공부가 열심히 하면서 돈 공부를 어 방법이 없으니까 종잣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으니까 '아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지? 어떻게 부동산으로 내가 꿈을 이루지?'라는 생각에 사는 집을 이용을 합니다. 이곳을 떠났어요. 제가 이사 가는 그 시점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나름 대출은 많았지만 제가 나름 열심히 꾸미고 닦고 쓸고 이렇게 살던 집이었거든요. 아이들은 강제 독립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경기 남부에서 살다가 갑자기 송도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취업을 한 상태였고요. 아이들도 너무 멀기 때문에. 하지만 남편도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강제로 저에 따라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강제 독립을 할 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6만 원에 역세권 근처에 집을 하나 얻어줍니다. 저희 아이는요. 결혼해서도 현재 여기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면서 저희 사위와 함께 열심히 살고 있죠. 그리고 저희 아이의 그 사위는 저를 통해서 또 이 여기서 살면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강제로 독립을 시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딸내미 뒷모습이에요. 본인의 집을 이렇게 막 꾸미고 예 하면서 여기다가 제가 세팅을 싹 해 줍니다. 두 번째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는 집을 이용하면서요. 집이 두 채가 됐죠. 방법은요. 제가 살던 집을 전세를 주고 대출을 다 갚아야 돼요, 전세를 주려면. 전세를 주고 대출을 다 갚았더니 요만큼의 전세금이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송도로 이사를 옵니다. 평수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똑같이 그만큼 일으킵니다. 똑같이 일으켰는데 집은 두 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 년 조금 안 되게 살았어요. 그러다 저는 '아 다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방법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로 '월세 주고 나와야겠다.' 하면서 그 집을 월세를 주고 저는 더 싼 데로 월세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차액을 남게끔 만들어요. 그 송도 아파트도 여기예요. 여기도 너무 예뻤어요. 첫 집보다는 뭐 덜하지만 여기도 주변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되게 예쁜 집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도 이사 나오기 싫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 그 부자의 꿈이 컸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왔습니다. 이삿짐을 뺀 사진이에요. 이삿짐을 빼면서 '아 여기를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집도 마찬가지요. 저는 세 번째 집을 매매를 합니다. 제가 세 번째 집을 매매를 어떻게 할까요? 어 전 월세 주고 월세로 나오는데 그 방법도 뒤에 조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집은요. 송도역의 트리플 역세권의 근처에 매매를 합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나가요. 제가 첫 번째 집에 전세를 주고 왔잖아요. 그 첫 번째 세입자가 어 갑자기 1 년도 안 됐는데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전세금이 막 오를 때였어요. 너무 오를 때였기 때문에 저는 그 돈을 차액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는 무이자 대출. 그때 전세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세 번째 집을 투자를 했습니다.
인천에 지금 저는 인천이 아주 난리죠. 인천에만 집이 2개가 있는데 인천에 집을 사기 시작해요. 사 근데 여기에는 너무 다행인 거는요. 저는 역전세를 맞지 않았습니다. 워낙 싼 임대료였고요. 여기에 들어간 그 갭이 되게 컸어요. 1억 3천 정도가 갭이 들어갔기 때문에 워낙 싼 전세여서 2년이 돌아왔는데도 2천만 원을 추가해서 전세를 받을 정도로 네, 워낙 싸서 저는 역전세가 다행히 여기서는 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의 이사를 해요. 1년에 2번 이사해 보셨나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다시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이사를 했고요. 인천시에서 다시 경기도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사한 집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결혼 생활이 31년 차예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거실에 TV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가족이 모두 공부를 하면서 거실에 TV를 없앱니다. 거실을 서재화로 만들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도 하지 않던 거를 어 늦게나마 시작을 한 거죠. 가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공부를 해요.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닥치고 시리즈를 이때도 시작을 했어요. 닥독, 닥치고 독서하자, 닥돈, 닥치고 돈 모으자, 닥투, 닥치고 투자하자. 남편, 딸, 사위, 아들, 그리고 저 함께 새벽 기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서울의 썩비를 매수를 해요. 남은 돈을 가지고. 그때 전세금을 받고 투자를 한 다음에도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1평 아파트 방 3개짜리를 매수를 합니다. 여기는요. 어, 가로주택 정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저는 이제 이미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1억 미만의 집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억 미만의 매수를 찾으러 다니면서 매수가 1억 2,500에 매수를 합니다. 91년식이라 엄청 오래됐어요. 저희 아이들보다도 더 오래된 네, 그런 집에 풀 인테리어를 합니다. 잘못 썼는데요. 2,200이 들었어요. 네. 2,200을 가지고 풀 인테리어를 해요. 샤시부터 시작해서요. 현관문까지 바꿔줘요. 그리고 바닥, 그 바닥을 다 뜯어서 네, 바꿔줍니다. 그 돈이 비싸요. 샤시와 그 배관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싹 뜯어서 다시는 연락이 안 오게. 썩빌은 연락이 많이 오죠. 뭐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게 저는 싹 뜯어서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전세를 1억 3,500에 줘요. 굉장히 빠르게 전세가 나갑니다. 왜? 풀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현관문까지 고치거든요. 현관문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별로 이렇게 오래된 빌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싹 고쳤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은 새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를 하는 중간에 전세가 나갑니다. 실제 돈 들은 건 별로 없죠.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썩빌이었어요. 완전히 썩은. 네. 보시면 위에 천장도 썼고 바닥도 썼고 이랬죠. 근데 현관문도 저렇게 옛날 현관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싹 바꿔서 현관문까지 싹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꿨더니요. 세입자가 정말 금방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월세 50만 원이 세팅이 됐다고 했죠. 처음에 대출 많았던 부동산 한 채가요. 4채가 됩니다. 수도권 3채가 됐고요. 서울 한 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컨하우스를 마련을 하면서 공간 임대를 마련하면서 지방 소형 아파트까지 매수를 하면서 5채가 돼요. 여기도 1억 미만의 매수를 하게 되죠. 2번의 부동산 임장을 합니다. 강원도는. 저는 원래 그 지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로 지방은 사지 않겠다. 공부가 돼 있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다시 지방을 임장을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한 달 살기 임대요. 네. 우리 에어비앤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는 공유 숙박이라고 하면서 숙박업이에요.
하지만 이 한 달 살기는 임대업으로 들어갑니다. 합법적인 임대업이고요. 숙박업이 아니라서 욕실용품은 미제공이 돼요. 보이는 곳이 제가 산 그곳입니다.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죠. 네. 대관령이 보이고요. 멀리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곳을 매수를 하면서요.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평수예요. 작은 평수. 네,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도 1,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자, 뒤에서 보이는 바다 보이시나요? 뻥 뚫린 바다. 네, 뒤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조이하우스라는 그 한 달 살기를 저는 시작했어요. 리뷰 애니웨어에 들어가면요. 조이하우스도 보이고요. 저를 이걸 알려준 분이 계셔요. 아까 1대1 코칭으로. 그분은 써니하우스를 운영을 하십니다. 1년 반 전부터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해요. 예,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하고 같은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깨비 촬영지에서 운영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도깨비 촬영지. 또 BTS가 뭐 여기에서 뭘 찍었다 이런 말을 해요. 영진해변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어떠세요? 네, 조금 아늑해 보이죠? 요런 식으로 예쁘게 저는 꾸며놨습니다. 싹 인테리어를 해서. 그리고 숙박 안내문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밖에다 이렇게 티테이블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침대는 아늑하게. 워낙 작은 곳이라 방 하나는 침대에만 들어가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이기 때문에 오래 주무셔야 돼서 침대를 에이스로 새 침대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자, 세컨하우스의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세컨하우스의 좋은 점. 숙박시설이 어딜 놀러 가도 걱정이 없어요. 저희 가족이 놀러 가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만의 휴식처. 저는 이제 여기서 1박 2일로 살다 오기도 했고요. 얼마 후에 이제 일주일 살기를 혼자 하러 갑니다. 저는 여기가 제가 막 이렇게 뭐 이 공간임대로 한 달 살기를 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는 세컨하우스가 목적이었어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저희는 아이들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쉬다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고 내가 없을 때 그냥 들어오면 되겠다. 남을 좀 빌려주면 되겠다. 이런 것이었지 이걸 가지고 뭐 돈을 벌겠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네. 다른 곳에서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더 컸지. 왜냐하면 자주 가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일주일 살기, 일주일마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이 언제든지 조금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전국의 집값이. 그런데 신기하게 강원도는 아직도 보합 중입니다. 심지어 제가 산 가격보다 아직도 비쌉니다. 저는 여기를 6,5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6,500만 원을 주고 산 집이라 그렇게 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세컨하우스를 조금 했던 게 너무 지금도 잘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노후가 될 때까지 노후 준비를 못한다면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투자 아시죠? 투자의 뜻은요. 던질 투 자본, 자본을 던지셔야 돼요. 자본을 던져야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드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꼭 부동산 투자자만 투자자는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공부를 했을 때 투자자라고 말을 하죠. 예. 그래서 투자자라는 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된 건데 반드시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자체를 몰랐을 때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투자자가 되어 보니까
아, 부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막 콘텐츠도 발굴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 부동산이 같이 가야 아,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불려주고 만들어내는 그릇, 자살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돈을 불려주고 만들어내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잣돈 먼저 죽어라고 모으셔야 됩니다. 저는 종잣돈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했지만요. 그때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예,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 흐름을 아셔야 예, 투자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부의 추월차선.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이 추월차선의 책을 보면요. 가난을 만드는 지도라고 있어요. 인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도. 인도의 여행자는요. 소득은 있지만 가난해요. 이 사람들의 부의 공식은요. 소득도 있고 빚도 있다. 이런 공식이에요. 나는 이게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가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를 쓰죠. 예를 들면 나는 벌어들이는 월급이 있어요. 그 벌어들이는 월급이 그 다음 달에 신용카드로 나가는 그런 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3년째 없어요. 부자가 되기로 꿈을 꾸면서요. 신용카드 먼저 싹 없앴어요. 4개의 신용카드가 있었는데요. 4개의 신용카드 중에 3개는 조금 수월하게 없앴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부동산 보면 집 담보대출이 있잖아요. 집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카드를 받게 합니다. 거기에서 신용카드 얼마를 쓰면 이 이자 할인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체크카드도 이게 활용이 돼요. 제가 고객센터에 알아보니까 체크카드도 가능하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체크카드로 바꾸면서 두 번째 집을 할 때도 아예 체크카드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한번 궁금하신 분은 그 신용카드 회사에 한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여행자는요. 소득이 있지만 가난하다는 거 이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신용카드를 이 사람들은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써요. 그냥 욜로 비슷한 이런 것들이죠. 3년 전에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도로. 그래서 인도에 지금 계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은 올라타셔야 돼요. 어디로? 서행차선으로. 평범한 삶을 만드는지도 서행차선으로 올라타셔야 돼요. 서행차선은요. 어, 이런 사람들이 서행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 수입원이 있어요. 직업이 있는 거죠.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자를 하거나 내가 늘 한 달에 나오는 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살짝 투자를 합니다. 시장에 부동산 투자를 했건 뭐 주식 투자를 했건 어디에 투자를 했건 살짝 투자를 하시는 분을 서행차선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서행차선의 여행자는요. 돈을 모으는 방법을 조금 아셔요. 인도에 계시는 분보다는 조금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인도에 있는지 서행차선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행차선에 있는 분들이라면요. 이제 추월차선으로 올라타셔야 돼요. 추월차선은 부자를 만드는 지도예요. 나는 부자. 추월차선의 여행자는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시간을 따집니다.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따져요. 이 분들은요. 부의 방정식이 순이익 플러스 자산의 가치예요. 예를 들면요. 저는 무인카페 점주예요. 무인카페 점주는요. 그 점에 저는 이제 죽전 점주인데 죽전점에 있는 그 수입만 내 돈이죠. 그런데 그 무인카페의 대표, 그 대표는요. 저한테 가맹을 내줬지만 언제 어디서 전국에 많은 가맹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그런 것들에 돈이 끌어당겨지죠. 이런 분들을 추월차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을 선택하시겠어요? 부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운전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죠. 부자를 선택하셔야 돼요.
부자를 선택하려고 여기 이렇게 새벽 5시 부터 듣는 거죠. 예, 강의를. 그래서 부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가장 덜 부자인 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오늘이 가장 덜 부자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려요. 이게 진짜 될까? 내가 진짜 이게 가는 길이 맞을까? 내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하고 뾰족하고 선명하게 잡아보시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고 쭉 가시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저는 때가 여러 번 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3번의 운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운을 그냥 지나쳐요. 운이 온지도 모릅니다. 근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 운때를 딱 맞아 터뜨려요. 준비된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때를 만납니다. 어쩌면 이 부동산 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리니 쌤을 만나서 때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하리니 선생님이 그 준비된 사람한테는 이 때를 만나서 딱 터뜨려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준비는 뭘까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을 바꾸지 못하면요, 절대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거 그렇게 말씀하죠. 아, 나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 바뀔까요? 내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까지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부터 나는 부자야. 저는 이 부자라는 단어로 점을 찍었을 때요, 온통 머릿속에 부자라는 단어만 생각했어요.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잠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나는 부자야, 부자야 하고, 자꾸 제 그 부자라는 단어를 제 몸속에 복사 붙이듯이 그냥 딱 붙였어요. 그리고 장착을 딱 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까? 뭘 해야 부자가 될까? 돈이 없는데 뭘 해야 되지? 난 돈이 없어서 못해. 어차피 돈이 없어.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든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에 노력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부자, 시간 부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돈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시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누가 더? 돈 부자보다는요, 시간 부자가 더 부자입니다. 시간 부자와 돈 부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시간 부자는요, 시간과 돈이 많습니다. 돈 부자는 돈만 많아요. 예를 들면요, 크게 자영업을 해요. 자영업을 해서 돈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만 많으면 좋을까요? 시간 부자가 훨씬 좋습니다. 백수도 시간이 많죠. 하지만 백수는 돈이 없죠. 우리는 시간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저는 어느덧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돌아와요. 이런 거를요, 3년 동안 저는 지루한 것을 밥 먹듯 숨 쉬듯 꾸준히 했습니다. 방법은 딱히 없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해요? 방법 딱히 없습니다. 지루한 것을 밥 먹듯 그냥 숨 쉬듯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나는 지금 삶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새벽 5시에 공부도 하고 새벽 5시에 강의도 듣고 해요. 하지만 이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미루면 3년 뒤에 나를 만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3년 전에 전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3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지금부터 저의 3년은 어떨까요? 지금에 멈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저에게는 마감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할 것이다. 처음에 저는요, 5년이었어요. 나이가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5년이었다가 어느 강의장에서 네, 자기계발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아 나 3 년이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달려간다면 3 년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3 년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지금 3년 전과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든다면요. 아직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아 진짜 하고 싶지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나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신을 믿어 보세요. 할 수 없다는 건요. 그저 하기 싫은 거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자꾸 나 나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진짜 할 수 있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의 시작이요. 3년 뒤에 나를 만들어요. 선택이라는 점을 찍으시고요. 실행이라는 선을 만드셔요. 그리고 기회의 면을 만들어 보면요. 3년 뒤 시점은 오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점을 찍었어요.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점을 딱 찍었으니까 이제 뭐라도 실행을 선을 만드셔야 돼요. 자꾸 선을 긋다 보면요. 그 선들이 모여서 면이 돼요. 그 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부러움은 지는 거다. 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요. 높이 간 사람을 부러워해요.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부러움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롤 모델을 정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의 발자취를 '저 사람이 뭐부터 시작했지? 뭐부터 했는데 저렇게 나가는 거지?'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좋은 시점은 오늘이에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야겠다.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이 할인이 쌤 방에 있는 분들은 모두 성공하실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할인 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혹시 사회자님께 질문 있거나 하신 분들 계실까요? 뭐가 질문하셔도 궁금 됩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질문 좀 해 주세요. 햇님 마리님 손 드셨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 여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작년부터 서 여사님 책 읽고 서 여사님처럼 시작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신용카드를 없앴어요. 신용카드를 없앴는데 저희는 인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랑이 약간 좀 신용카드를 없애기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해요. 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용카드를 꼭 써야만 돼서 연말정산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도 그것도 가능하니까 괜찮다고 말해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저희는 모든 그 가계 지출을 신용카드로 해 가지고 증거를 남기거든요. 네네. 뭐 자동이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세금들을 다 신용카드에서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없애면 신용카드를 없애면 그런 증거가 안 남으니까 지출 네. 내역이 별로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사용한다는 거는 반대의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나의 핑계일 뿐이고 그거를 일일이 솔직히 힘들어도 기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체크카드도 기록이 남습니다. 물론 나가는 돈만 남죠. 그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쓸 때마다 가계부나 뭐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서 쓰면 안 될까요? 저희 사위는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변했어요.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저희 사위는 어떻게 하냐면 메모장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그날 쓴 거 기록해요. 그날 쓴 걸. 그것도 다 기록이 됩니다. 신용카드로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얼마 쓴 거. 그걸 다 기록해서 어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요.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신용카드라는 거는 제가 3년 동안 없어 봤는데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너무나 편해요. 왜? 나갈 돈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 돈들이. 한 번에 나갈 돈이 없잖아요. 신용카드는 내 월급을 저당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라는 거는 내 월급이 그냥 저당 잡히는 거야. 다음 달에 그 쓸 돈을 내가 미리 땡겨 써버린 거죠. 네, 다음 달 월급을 미리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쓰시면 어떨까?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냥 기록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한번 아니면 신용카드를 지금 당장 없애기 그렇다. 그럼 장롱에 넣으세요. 어디다 넣고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야. 그 기록들을. 그래서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써야지. 근데 그래도 그 써야 되는데 그 쓰는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쓰죠. 그거 아시나요? 소비는 감정입니다. 소비는. 내 감정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는 뭔가 먹기도 하고요. 뭔가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감정이 그렇다고 했는데 돈이 없으면 안 사죠, 사람이. 근데 신용카드라는 게 있으면 사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용카드는 고통이 오죠. 그렇게 딱 샀을 때 소비는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을 줄여주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고통을 줄여줘요. 내 눈에 당장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고통 줄여주는 거를 없앤다면 저는 고통이 와요. 당장 훅 나가잖아요. 그 돈이. 그리고 통장 쪼개기를 정확히 지금도 하기 때문에 그 통장에 일단 현금이 별로 없어요. 제 그 카드에는. 그 체크카드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비도 저는 7만 원씩 옮겨와요. 네, 통장 쪼개기를 다 해놓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아 나는 원래 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희 프로젝트에다 얘기하는 방법이긴 한데 처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그 월급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10%를 떼어요. 우리 뭐 11조 10% 떼는 듯이 무조건 10%를 띱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은 20%가 아닌 90%예요. 그리고 그 90% 빼고 무조건 들어온 돈 있죠. 공돈으로 들어온다든가 부수입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돈에서도 10%를 뗍니다. 무조건 떼요. 그리고 내 심리급여라고 해요. 내 돈은 그 9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90%에서 만일에 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대출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10%를 떼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이에요. 그러면 10% 30을 떼어요. 그 월급에서. 그럼 저는 얼마예요? 그 270이죠. 270의 월급에서 대출 10%를 또 떼어요. 그래서 240이 내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240에서 적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10% 떼었으니까 적금 들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은 그렇게 모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식비 절약에 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셔야 돼요. 그렇게 모아서 240에서 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10%를 뛰던 20%를 뛰던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통장을 이름을 붙이면 되죠. 돈을 묵히는 거죠. 경조사도 있어야 되고 쭉쭉 이렇게 띈 다음에 여행 경비도 띄시면 되죠. 나 여행이 가고 싶어. 여행 가시면 되죠. 띄어서. 네. 그거를 내 월급에서 신용카드로 가버리니까 다음이 힘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저도 여행 경비 있어요. 저도 가고 싶죠. 네. 아무리 아껴 써도 여행도 가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어요. 저는 외식해요. 뭘로 하나? 공돈으로 합니다. 공돈 통장이 있어요. 그 공돈 통장은요. 블로그 에드포스트도 공돈으로 만들 수 있고요. 앱테크를 해도 공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좀 많이 나오죠. 그런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답이 되셨나요? 네. 네. 답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채팅창에 네. 셀리킴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네. 하락장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 상승기에 투자했던 순자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 중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네네. 저 하락장 저도 오죠. 저는 하나가 역전세 11월에 나올 게 있어요. 네. 역전세 맞을 게 있죠. 저도. 왜 없겠어요. 네, 있죠. 순자산이 부동산 쪽에서 순자산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 팔지 않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팔았을 때 손해가 난 게 순자산이 내려간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팔지 않았을 때는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자산의 변동이 좀 있긴 하겠지만 팔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역전세가 날 때 어떻게 할까? 정말로 다행인 거는 저는 팔 자산이 있다는 거. 하나 팔면 되죠. 그럴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요. 팔면은 뭐 4 채, 5 채에서 4 채로 줄겠죠. 줄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해서 한 채를 마련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들어오는 그 기본적인 그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10개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죽어라고 종잣돈 모읍니다. 안 써요, 저도 지금. 저는 안 쓴다고 해서 한 푼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나 저를 만난 사람한테 밥 사요. 그런 분들한테 밥 사. 무슨 돈으로 살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공돈으로. 저는 공돈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밥 사고 다 합니다. 사람들이는 해야죠. 나는 지금 너무 아끼고 있어. 그 사람들이를요.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 이제 시작점이야.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 하느냐? 인생이 바뀌었을 때. 그때 실컷 사세요. 그때. 지금은 나는 움켜질 때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여기다는 안 녹였지만 이제 제 동기부여 강의를 내일 할 거예요. 혹시 오시면 거기다는 녹일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 줄였어요. 그냥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부자를 꿈꾸면서. 부자는요, 수입이 늘거나 지출을 줄여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수입을 늘릴 수가 없어요, 당장. 네. 그리고 지출을 줄여야만 됩니다. 그 지출을 줄일 때는요, 식비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걸어 다녔어요. 1시간 거리를. 무조건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차비도 줄이는 거야. 그럼 외식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네. 당연히 안 해요. 제 이제 식비 줄이는 방법도 조금 녹여 드릴 거지만 식비를 뭐 그런 식으로도 좀 줄여서 먹었고 굉장히 조금 힘들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많이 울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될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불편함은 뭐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죠? 편한 거는 새벽 5시에 자야 되는 거죠. 네. '난 내일을 위해서 자야 돼.' 그렇게 편하게 살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불편해야 바뀝니다, 내 삶은. 네. 또 질문을 어 제가 못 봤어요. 할인이 쌤이 좀 알려주시면. 네. 네. 지금 또 대출금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대출금이 반 이상이셨는데 이자 어떻게 내셨냐? 대출금 이자를 따로 모아두나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대출금이 그때 당시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65%가요. 2억 8천에 대한 대출금이었어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1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근데 어 남편의 월급 저희 남편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월급이 정말 작아요. 작은데 그 월급에 저는 실업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은 그거는 다 돈 공부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으로 바꿨죠, 그거를.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기다 신용카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다 뭐 땡겨 쓰고 이런 거 안 썼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대출금이 있다가 저에게 어 그 한 줄기 빚이 오죠.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세입자가 나가서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쪽에 이사를 이제 왔을 때 송도에 왔을 때는 대출금이 조금 줄었어요. 그때 뭐 2. 몇 프로라 10만 원 정도가 줄더라고요. 똑같이 받았는데 2억 8천을 100만 원 정도를 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월세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출금을 이제 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는 족족 갚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조금 벌어도 갚았고 많이 벌어도 갚았고 그렇게 해서 갚아서 지금 저는 어느 상태냐?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이 대출금이 없으니까 저는 불안하지 않죠. 당연히. 역전세가 나긴 하죠.
근데 그 역전세가 나도 제가 역전세가 아무리 나도 집값이 아무리 하락해도 워낙 상승장을 탔기 때문에 그때 20년, 21년이 상승장이었잖아요. 워낙 탔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급매로 팔아도 제 분양가보다는 높아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양가보다 낮지 않으면 된다. 내가 산 금액보다 낮지 않으면 된다. 적게 먹는 거죠. 사람들은요. 호가를 생각하고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것만 생각해서 못 팔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과감히 팔아서 나 다시 공부해서 찾으면 되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대출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또 질문 다시 올라왔는데요. 내년이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고 제가 전월세를 놓더라도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돈까지 투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저는 저를 따라하는 분이 조금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기는 해요. 워낙 저기니까. 근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저는 아주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은. 근데 전월세를 놓더라도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저라면은 저는 월세로 이사를 가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저라면 월세로 가요. 네. 월세로 가서 그 월세금이 나가죠. 그게 아까워서 사람은 못 해요. 월세금이 아까워서. 근데 저는 그 월세금을 그만큼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벌면. 저도 나가죠. 월세가. 네. 근데 그렇게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고, 투자를 할 때는요, 진짜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많은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투자를 조금 해도 괜찮을 때라고 봅니다. 전세는 지수가 내려갔는데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매는 금매가 조금 나갔어요, 많이. 그래서 약간 치켜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릅니다. 물론. 네. 지역 그 분석을 잘 해보셔야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는 월세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를 저는 전세로 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입주 예정 아파트를 월세로 놓는다면은 월세가 들어오는 거는 있겠지만 그 보증금이 너무 작잖아요. 그건 저는 전세를 놔야 된다고 봐요. 그거를 서서히 네, 월세로 조금 돌리시면 반전세 돌렸다, 뭐 월세로 돌렸다 하는데 부동산 투자만 공부하지 마시고 저처럼 뭐 콘텐츠를 뭐 하신다든가 아니면 책을 좀 쓰신다든가 저는 책 쓰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명한 사람만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그리고 목표를 한 달 한 달 정확하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뭐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급함은 독이에요. 내가 가져가야 될 거는요. 열정, 그다음에 끈기, 지속함이에요. 그중 지속함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열정은 누구나 있어요. 내가 버려야 될 거 세 가지는요. 조급함, 남과 비교, 질투. 요거 세 개 버리셔야 돼요. 조급함을 가장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힘들어요. 조급함 버리는 거. 남이 가거든. 저 사람은 사거든. 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무인 카페에 관심이 많으시면 무인 카페는 저희 무인 카페 한번 놀러 오셔도 되고요. 저는 무인 카페 강의를 얼마 전에 했어요. 새벽에 했는데 다 풀어놨죠. 네, 다 풀어놔서 그것만 들어도 무인 카페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풀어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급함. 제가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기도 하고 몸도 그 갱년기가 와서 그건 핑계이기도 하지만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뭐죠? 그 건강검진 아주 풀 코스로 했는데 최우수가 나왔어요. 이 나이에. 네. 최우수 92점이 나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왜? 조급증을 버렸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버렸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버렸다는 거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 뭘 하던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는 내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뭘 축하는 해줘요. 당연히 축하는 해줘요. 축하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남들한테 축하를 해주고 남들 칭찬을 해야 내가 뭘 이뤘을 때 남이 칭찬을 해요. 나는 칭찬 한 번도 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거 바라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남이 나를 좋아해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조급증은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고 나서 저는 경쟁 상대가 없어졌어요. 경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칭찬을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거를 그 사람이 나도 칭찬을 해주죠. 무조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소통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공감해주고 그런 걸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월세 언제까지?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네, 저 엄청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우리 집에 저희 딸내미가 아기를 낳았어요. 오늘 90일 차인데 아직도 있어요. 100일을 채우고 간대요. 이 좁은 집에 네 아직도 아마 중간에 아기 우는 소리도 지금 자나 본데 네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저희는 이게 이제 알아요. 제가 하도 줌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카톡이 옵니다. 지금 줌해 방에서. 그럼 조용히 하고 있거든.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해? 그러고 하면 퇴근할 때 이분 소리가 들려요. 문 앞에 있는 방이라. 쿵 소리가. 그 정도로 열악해요. 그렇게 열악해서 저희 남편은 사실은 이사 가고 싶어요. 막 다 정리해서. 아직 안 된다. 아직 더 있어야 된다. 저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시간 부자는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세컨하우스에 가서 일주일 살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부로 정규 강의가 끝났고요. 네. 부자본청은 어제부로 끝나서 일요일도 이제는 당분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된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딸내미 가족하고 2박 4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오키나와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거죠. 오키나와를 가서 녹화본 팔리고요. 네, 녹화본이라는 거는 그냥 팔리면 제가 그 다음날 보내주는 건데 2박 3일이니까 못 보내주죠. 그러면 연락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틀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렇게 정중하게 글을 잘 써놓으면요. 알겠습니다. 이러죠. 아니 왜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만일에 제주도에 한 달 살게 한다고 이게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줌이라는 이 세상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이건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요. 나만의 생산자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생산자로 나와서 우리 하린이 쌤도 생산자로 나오셔서 저렇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